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우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IT 정책의 앞날을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에 나서자 자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이른바 방송사법을 놓고 지리한 필리버스터 공방이 오갑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원청문회는 매일매일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이게 뭡니까라는 소리가 절로 나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은 짜증이 납니다. 무더위보다 더 열이 오릅니다. 단단히 지켜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초유의 방통위원회 부재 사태부터 백대우 기자가 전합니다.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진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직무정지와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표결 당일 먼저 사퇴한 겁니다. 지금 탄핵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한 해 예산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영명체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에 등장할 방통위원장도 탄핵을 피해 도주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가행정을 마비시키는 습관적 탄핵이라고 이를 비판했습니다. 당리 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 버리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어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기 시작한 이른바 방송사법을 놓고선 국민의힘이 이틀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방송사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책임을 엄히 묻겠습니다. 법안 4개 가운데 3개가 이미 지난 국회 당시 대통령의 제2요구디 폐기된 만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는 정국이 반복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국회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흘째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길어야 이틀인데 이례적으로 야당이 검증할 게 남았다며 장관급으로는 처음 3일간 치렀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인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 보기엔 수준 낮은 말싸움뿐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의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가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있고요. 최 위원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후보자는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극우적 뇌구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질의를 받던 이 후보자가 웃음을 보인다며 청문회가 정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밌어요?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어머, 이게 본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관급 후보자론 처음으로 청문회를 사흘로 연장한 걸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의 목적인데 지금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자료 제출도 미흡하여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청문회장에선 과로를 견디지 못한 방통위 직원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지난번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졸렬해 보이는 의원들 간 신경전, 고성은 기본이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는 여야 의원들끼리는 물론이고 증인과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송 의원은 불법임을 보이겠다며 잠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청문회 때 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부상했던 일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중심을 잃으셔가지고 그 뒤에 오시는 위원장님이 민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밀려고 해도 팔이 짧기 때문에 밀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향해선 몰카 공작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주장하면서 용산을 들어간다는 목표로 들어보십시오. 질문했으면 들어보십시오. 저도 제 할 말 할 겁니다. 김 여사를 속일 때 미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최 목사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만 24명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부분 출석하지 않자 야당은 김 여사가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경찰과 맞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청문회 공세가 정쟁용이라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듯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겠다며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둘러싸지 마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에워싸자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건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냥 깡패짓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깡패짓을 하는 겁니까? 어느 소속이에요? 어디 소속인지 밝히세요.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선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경무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안에 계셔야 안 계세요? 국회 청문회장 증인석 명패는 지난 1차 때와 달리 김건희 여사 모녀 이름이 적힌 걸로 바뀌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인들을 창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건 너무 치졸하다. 위원장으로서 그 또한 재량사항이다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은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추진 등 최근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입법 청문회 때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탄핵 추진의 각종 청문회, 필리버스터까지 오늘 국회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젠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치부 김아림 반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선 방송법을 놓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행 2인 또는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막겠다며 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은 오늘 통과가 됐고요. 현재는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흘째 이어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자진 사퇴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표결 시도까지 그야말로 방통위, 방송법을 둘러싸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일은 이 후보자가 근무했었던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네, 신 의원이 지금 반대 토론을 하는 거겠죠? 방송법에서. 제가 그렇죠.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모두 비상 상황에서나 생길 법한 일들인데 오늘 하루 동안 한꺼번에 벌어졌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여러 가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요. 결국은 MBC 사장 교체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C 사장은 박무진 이사진이 선임을 하는데 이사진은 방통위에게 선임 권한이 있습니다. 여야가 방통위 선임 권한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초유의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대치를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거죠?
네, 양쪽 모두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여권에 좀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물리적으로 이르면 다음 달 1일 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자진 사퇴한 부위원장은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이진숙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오늘 통과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은 또다시 이진숙 후보자 만약 임명이 되더라도 또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고 또 결국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텐데 뭐 막을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겁니까? 네, 사실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고 상대가 하면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여야 모두 정권을 잡을 때마다 방통위를 놓고 삿바 싸움이 반복되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땐 개정에 미운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개정을 주장했었던 건데 정권마다 흔들리는 방통위 체제를 어떻게 독립시킬지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기대하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21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였던 것 같은데 아직 개원식, 의원 선서도 못했어요. 22대 국회, 그 기록은 벌써 넘어선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샤넬 재킷 기증 과정에 관여한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프랑스 방문 때 입은 옷과 비슷한 의상을 샤넬 측이 왜 3년 후에 새로 만들어 기증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샤넬 한글 재킷을 입고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환담합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2022년 옷값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빌려 입었던 옷이고 샤넬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그걸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A 전 행정관이 2021년 문체부에 연락해 샤넬 재킷을 기부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고 이에 문체부 관계자가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면 적당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샤넬이 뒤늦게 기증에 나선 이유와 김 여사 착용 재킷이 아닌 새로 만든 옷을 기증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저도 정말 모르는 부분이고. 검찰은 A씨에게 샤넬 재킷 기증 과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로부터 문제의 파우치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주장한 대로 명품을 받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대면 조사에 이어 명품 확인까지 마치면 수사는 곧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명품 파우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하고 몰카를 촬영합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반환하는 걸 깜빡했다고 했고 파우치는 한남동 관저를 거쳐 대통령실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오늘 문제의 파우치를 대통령실로부터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 청사로 명품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제출받은 파우치가 최 목사가 선물한 것과 동일한지, 김 여사 주장대로 사용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에 취재가 시작된 뒤 명품 수수를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신고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잠시 뒤면 파리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프랑스 주요 철도 노선 곳곳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고속철도 운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승객 80만 명의 발이 묶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프랑스 당국은 네트워크 마비를 노린 대규모 공격이라며 배후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차 역사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열차 운행이 갑자기 중단된 겁니다. We were waiting on our train and we saw at the billboards that there is a delay on 30 minutes. Now it's 14 minutes, so it's getting longer and longer. 파리올림픽 개막 당일인 현지 시간 26일 새벽, 프랑스 고속열차 노선 철도망이 마비됐습니다. 프랑스 국영철도청은 네트워크 마비를 노린 대규모 방화 공격으로 파리와 서부, 북부, 동부 간 노선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ans des heures, tout s'est fait aux mêmes heures. Des camionnettes retrouvées avec des personnes qui ont fui, notamment sur la partie sud-est, des agents incendiaires qui ont été retrouvés sur place. Une enquête est en cours. 철도 운행 설비가 훼손되고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프랑스 전역은 물론 파리 북역과 벨기에, 런던 등을 잇는 유로스타 운행도 영향을 받아 승객 80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개막 직전 발생한 공격에 계획된 방해 행위라며 악의적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철도 복구 작업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전국에서 견디기 힘든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간간히 스콜처럼 순간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일이 반복됐지만 폭염을 날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나탄때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후 2시, 잠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경기장 내부 휴게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야외 공사장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기온이 50도에 가깝습니다. 서울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 현장 공사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이 힘든 시간대이기 때문에 안 쉬고 일하기에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면 그냥 거의 서 있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가지고. 하지만 민간 건설 현장에선 공기 준수 때문에 공사를 쉴 수가 없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의 머리는 흠뻑 젖었고 땀은 목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엄청 덥죠. 엄청 더워요. 어제 물 다 젖었잖아요. 물 먹고 돌아서도 물 먹어야 돼. 시원한 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급증 추세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온열 질환자는 124명으로 전주 대비 3.5배 증가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물을 많이 마시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올 여름 나타난 전에 없던 기상현상을 꼽으라면 이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 폭염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날씨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또 주말 날씨는 어떨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한낮 기온 34도, 체감 온도는 36도를 웃돌며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듯 숨이 막힙니다. 습한 것 때문에 확실히 더 더운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계속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그런데 느닷없이 맑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햇볕을 피하기 위해 쓰던 양산이 순식간에 우산으로 변신합니다. 소나기도 그냥 막 중간에 오니까 우산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햇빛도 너무 따가워가지고 양산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서. 폭염과 폭우가 종잡을 수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날씨는 최근 들어 낮에는 사우나 더위, 밤에는 기습적인 집중호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으면서 찜통 더위를 몰고 오고 뜨거워진 대기와 태풍 개미가 내뿜는 열대 수증기가 만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돼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나 소나기가 주말에도 낮 최고 35도에 일부 남부지방은 100mm 물폭탄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는데요. 바닷가와 계곡, 해외로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도심 속에서 공짜 피서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고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긴 워터 슬라이드에서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고 수영장에서 잠수를 하고 헤엄도 치며 물장난에 여념이 없습니다. 수영 타고 빨리 내려오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살짝 바다 간 느낌?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이렇게 7.5m의 워터 슬라이드와 40m 길이의 대형 수영장이 생겼습니다. 작년보다 2배 더 커진 규모입니다. 지난해 68만 명이 다녀간 광화문 워터파크엔 올해도 사전 예약에만 2,2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물놀이 하니까 오징어 될 것 같아요. 엄청 시원해요. 오늘 30도라서 너무너무 더웠어요. 30도를 훌쩍 넘는 바깥과 기온이 20도 이상 차이 나는 실내 빙상장. 이용객들은 겨울 장갑과 패딩까지 껴입고 한여름의 겨울을 즐깁니다. 여기는 계속 있고 싶은 네, 너무 시원해서 힐링이 되는 네, 그런 공간 같아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실내에서 즐기는 체험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집에 또 에어컨 전기값도 많이 들고 요즘 불경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자연도 법상고 모래놀이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장료가 없다 보니 예약은 다음 주까지 꽉 찼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경북의 한 중학교 야구부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때리고 성폭력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학생 주장에 따르면 이 추행의 정도가 중학생이 벌인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요. 교육당국 조사에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타석에 들어선 한 선수. 날아오는 공을 받아쳐 시원한 안타를 터뜨립니다. 7살 때 야구를 시작한 김모군. 중학교 입학 이후 곧바로 주전으로 뛸 만큼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김군은 야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입니다. 뒷머리만 집어 뜯고 막 머리 때리고 죽고 싶다 하고 막 밤에 몽둥병처럼 막 걸어다니고. 김군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은 멍투성입니다. 김군은 평소 선배들의 폭행에 시달려왔다며 학폭위에 제소했습니다. 더욱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강제 추행과 자기가 잠이 들 때까지 만지대요.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뒤에서 그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입을 그냥 막으면서. 김군의 몸 안에서는 외부 유입균이 발견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훈계는 했지만 심한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난이었다며 성폭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야구부 감독은 폭력과 성폭행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유튜버 구제혁이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대답합니다.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이근 전 해군 대위도 수원지법 앞을 찾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구제혁은 이전 대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있습니다. 오늘 구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보러 왔어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전 남자친구와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 협박 의혹이 제기되자 구제혁은 지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며 협박받은 사실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제 PD님이랑 이사님이 이제 그때 구재영님을 만났었어요. 이제 그 후로 이제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그 5,500만 원도 드리고. 법원도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찌양 측은 자신의 과거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변호사도 고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찌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알게 된 정보를 구제혁에게 넘겨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이 고령 운전자일수록 신체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고령 운전자만 골라서 고의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건데요. 여기까지는 가끔 접하게 되는 뉴스인데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의 사고를 낸 일당은 내국인이 아닌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노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진 신호가 켜지자 출발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1톤 트럭이 교차로에 진입하자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앞차에 막혀 발이 묶인 트럭도, 교차로를 다 빠져나간 트럭도 그냥 가서 부딪힙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들입니다. 농사일에 자주 이용되는 트럭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사고 대처에 미숙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들만 노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시골이니까 여기 옛날 따지면 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좀 있으신 편이죠. 고의 사고를 낸 운전자 5명은 모두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주범은 박사학위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카메룬 출신인데 경기 안성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아프리카인들을 취업시킨 뒤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취업을 시킨 다음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한다는 그런 명목 하에 범행에 가담을 시켰던 겁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500만 원을 타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불법 체류자 1명은 출입국 외국인청에 임계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검찰이 회원 수만 4천 명에 달하는 마약 쇼핑 사이트를 적발했습니다. 주로 범죄에 활용되는 다크웹이라는 인터넷에서 13개 조직이 마약을 팔았는데요.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어느새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를 들추자 청테이프에 싼 마약이 나옵니다.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선 봉투에 든 마약이, 주택 현관 배전반에선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가 발견됩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접속이 가능해 주로 범죄 조직들이 사용하는 다크웹에서 거래된 마약입니다. 13개 마약 조직이 쇼핑몰처럼 제품 사진까지 홍보했는데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만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만 3,962명에 이르고요. 판매상과 구매자의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마약 쇼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 판매상들은 150만 원을 내고 판매자 자격을 얻었고 구매자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사겠다고 한 뒤 가상화폐로 결제했습니다. 실물은 마약을 감춰둔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습니다. 검찰은 10개월 추적한 끝에 13개 판매 조직 중 6개 조직을 적발해 판매상 등 주범 12명을 구속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어치 마약도 압수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위메프에 이어 어젯밤부터는 티몬 본사에서도 이 환불을 요구하는 인파가 수천 명이 몰려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북새통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정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금요일 밤에도 환불을 받으려고 티몬 신사옥을 찾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티몬 사옥 앞엔 구급차까지 출동했고 인명피해 현황판이 배치됐습니다. 다만 낮보다는 혼란이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어젯밤부터 이곳으로 몰려든 소비자 수천여 명은 긴 행렬을 이룬 채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족여행 가려고 저희가 5년 동안 적금 넣어서 친정 식구들 10명 예약해가지고 지금 거의 900만 원 돈이거든요.
환불이 안 된 사람들이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굶었어요.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선 고성이 오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가시라고. 뒤로 좀 물러시라고요. 해결이 안 되죠. 뒤로 물러세요. 자, 뒤로 물러요. 어지러움증과 낙상으로 여성 2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2,600명 이상이 대기표를 받았지만 오후 4시까지 환불을 받은 사람은 3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나 누가 나오시진 않나요? 지금 그 부분도 제가 아직 연락받은 게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여행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7,600명을 웃돌며 이 개원가에서는 이들의 구직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인력이 쏟아지다 보니까 월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병원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한 통 못 받기 일수라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내과 레지던트였던 사직 전공의 A씨는 최근 수도권 병원 20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오늘 5군데 지원했는데 아무 데도 연락 안 왔고 어제도 한 6군데인가 했는데 답장 안 왔고 한 명 뽑는데 막 몇백 통 이렇게 올리자마자 이력서를 내도 답장 한 번 못 받는 건 기본.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였던 일반의 월급도 절반 수준이 됐다고 전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저처럼 전문의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아직 완성된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보니까 사정은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취업한 사직 전공의 B씨는 필러 주사 같은 시술도 숙련된 의료진을 필요로 한다며 한 달 1,000만 원 정도던 일반의 페이가 사직 전공의에겐 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7,648명. 일부 의사단체가 이들의 구직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선배 의사들의 뜻으로 냉정한 시장 상황을 바꾸긴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하다더니 이런 기분이 됐구나. 진짜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라는 생각이고 착잡하죠.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릅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을 켠 채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카페 주인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쫓아내지도 못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추가로 받는 업주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 콘센트에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음료를 시킨 지 2시간이 지나면 QR코드를 찍고 시간당 990원을 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을 몇 시간씩 충전하는 카공족에 맞선 자영업자들의 자구책입니다. 노트북 충전하면서 저녁에 와서 거의 아침까지 계속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개업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유료 콘센트를 설치했는데 2시간 이상 콘센트 이용객이 하루 2~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시간 이상 공부를 자제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콘센트를 테이프로 막은 곳도 있습니다. 일반 카페에 와서 굳이 스터디를 해야 하나 카공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노트북도 꽂고 충전기도 꽂고 너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커피 한 잔을 주문한 고객이 1시간 42분 이상 머물면 업주가 손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2,000명 가까운 조선인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일본 사도광산이 내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모두 반영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라오스에서 홍현주 기자가 취재 중인데 홍 기자 리포트 보시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최대 금광인 사도광산이 내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등재 대상 기간을 19세기 중반까지만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꼼수로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양국이 잠정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도광산의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가 충실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2015년 군함도의 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을 어긴 사례를 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엔 현장 전시와 같은 일본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끌어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에서 만난 한일 외교장관은 사도광산을 비롯한 양국 관계 현안과 북핵 대응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우리 두 장관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각종 외교 현안을 심도 있게 오늘 수시로 편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タイムリーな時間時に少しタイムリーに応募してお伺いできるということが大変大切だと思います。 내일 ARF 외교장관 회의에는 북한도 참석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를 의장 성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강제 노역 역사를 지우려던 일본이 왜 갑자기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는지 그 배경을 짚어봐야 일본의 진정성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민 기자, 이 사도광산, 우리에겐 아픔이 서린 역사 현장이잖아요. 네, 사도광산은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노동 강도가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인근 동해상에 있는 사도가 섬, 바로 이 섬에 사도광산이 있습니다. 광산 측이 작성한 사도광산사에는 1945년 조선인이 1,519명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학계는 조선인 2,000명이 강제징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 강제 노동의 역사는 빼고 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네, 일본은 사도광산의 유산 등재 대상 시기를 에도 시대로 한정했습니다.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이 있던 근대 시기는 쏙 뺀 건데요. 유네스코가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일본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 겁니다. 이번엔 강제 노역의 역사도 전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하며 3가지 핵심 권고 사항과 함께 추가적 권고를 했는데요. 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한 겁니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가타현이 일본에서 가장 우익 쪽이죠.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목소리가 강하고 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거를 포기를 못했던 거예요. 일본이 좀 수정을 하고 한 발, 두 발 물러선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이 지난번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똑같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번엔 다를까요? 네, 2015년 일본은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함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되려 역사를 부정하는 전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강제 노역 역사를 현지에 전시한 걸 확인한 뒤 등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등재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슬그머니 그걸 없애거나 그러면 뭐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세계유산 등록 뒤 일본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노역 관련 사실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모의 의미까지 담아서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고 마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뭔가 회피하는 전략들을 일본에서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야겠죠. 우리 정부가 일본 성의만 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웹 검색 엔진 서치 GPT를 선보였습니다. 이 검색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검색 엔진 출현에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의 아성이 위협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하프문베이에서 개딸팽이를 언제 볼 수 있냐고 묻자 사진과 함께 주말 썰물 시간을 알려줍니다. 자료를 검색한 출처도 알려주고 후속 질문에 대한 답도 합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공개한 검색 엔진 서치 GPT입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검색 결과를 요약해주고 최신 정보를 검색해 출처와 이미지도 제공합니다. 오픈AI CEO 샘 올트만은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검색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생성형 AI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AI가 검색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글로벌 검색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1%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 1인자 네이버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이버는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밀려 해마다 점유율을 잃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선진국에 있는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과 네이버와의 기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픈AI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험 버전 테스트를 한 뒤 챗 GPT와 통합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귀가하던 시인이 아파트 2층 아랫집 아저씨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아저씨는 자기 집보다 한층 위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갑니다. 자기 집 앞에서 내리면 함께 탔던 모기들이 우르르 같이 내리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충고했습니다. 선생도 그렇게 해보시라. 그 뒤로 시인은 나쁜 습관이 들었답니다. 나는 모기가 많은 여름날이면 부로 그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2층이나 걸어 올라간다. 서글프게 우스운 우리네 이웃의 우화입니다. 번갈아 퍼붓는 폭염과 폭우에 다들 녹초가 된 이 즈음입니다. 어느 집 앞에서 모기도 달아날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습니다. 서울 광진구 카페에 음료 2를 보내달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는 기사님 드리세요. 주인은 전표에 하트를 그리고 감동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배달기사도 아이스티를 몇 모금 마시고 사진을 찍어 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웃집 문 앞 작지만 큰 배려는 정작 단절과 고립의 코로나 시대에 넘쳐났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무인 택배함에 내놓았던 아이스박스입니다. 얼음물, 비타민 음료, 요구르트, 얼음 젤리 가득했습니다. 문 앞에 바구니째 마스크를 내놓고 써 붙였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조그만 마음이에요. 코로나의 벽이 사라진 요즘엔 도리어 뜸해서 어느 집 앞 복숭아 향이 더 상쾌하게 번져옵니다. 어릴 적 먹구름이 가득한 여름날 운동장 저 끝에서 교실을 향해 달려오던 비가 생각납니다. 모래역을 진한 갈색으로 적셔오더니 코끝에 훅 끼쳤던 흙냄새 그렇게 상쾌했죠. 뜨거운 대지가 식으며 피어올라 마음을 평온하게 어루만지는 페트리코 향입니다. 장필수는 노래로 썼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울리는 실로폰, 칠흑의 하늘가에는 어느새 무지개. 아직 버텨야 할 여름날들이 아득합니다. 온통 미움과 노여움, 집착과 탐욕으로 질척입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나부터 먼저 꽃피는 마음들이 모여 이 음울한 세상을 보송보송 말려주기를 소원합니다. 7월 26일 앵커 칼럼 오늘 복숭아 아이스티 한 잔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으로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비와 소나기 모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6도, 청주가 27도로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와 전주가 33도 보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높은 너울이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